네, 취재 뒷얘기를 전하는 끈질긴 수다 저널리즘 스트레이트 후 오늘 11번째 방송입니다. 와. 네, 이호찬 취재 데스크 나오셨고요. 네, 조승원 MC 그리고 홍신영 기자. 저는 스트레이트 팀장 김현국입니다.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뭐 참 황당하고 어이없고 마지막에는 이제 이 분노가 좀 치미는 그런. 근데 전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너무 황당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해방 광복이 지금 75년인데 75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이런 사실 어찌 보면은 남겨놓고 간 거니까 그냥 문서로 정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서류 정리 아니에요? 그렇죠. 이 서류 정리를 안 해서 이런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게 놔뒀다? 이거는 무능했고 무관심했고 정말 이럴 수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사실은 원칙대로 했으면 미군정이 이걸 다 귀속했고 그러고 나서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는 한국 땅으로 다 국가 땅으로 다 환수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칙대로라면. 그러니까 당연히 넘겨받으면 되는 그냥 끝나는 얘기인데 네. 그걸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종묘 창경궁 담벼락 바로 아래 일본 헌병대장의 땅이 있어요. 사실 그 역사적인 공간에서 네. 그 아무리 뭐 작은 땅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한 공간에서 같이 보이니까 네. 굉장히 좀 황당하더라고요. 사실 방송에도 나왔지만 여기 복원공사가 진행 중인 것도 일종의 역사청산 작업이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북한산부터 창경궁, 네. 종묘, 남산까지 이렇게 녹지축이 이어져 있었는데 일본 제국주의 조선총독부가 그 사이를 끊어서 길을 내고 그리고 창경궁은 동물원으로 만들어버리고. 저희 어렸을 때 창경원 코끼리 보러 갔었거든요. 너무 옛날 세대인가요? 저희 방송을 보고도 일본에서는 우리 땅이 아직도 4천 저렇게 435곳 저 10만 4천 그 필지나 우리 이름으로 돼 있거나 이렇게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그렇죠. 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참 이게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에요, 정말. 이거. 지금 말씀하셨지만 바로 일본에서 이제 그런 주장들이 나오잖아요. 이 방송에 나온 그 산케이 신문 칼럼은 쓴 사람이 구로다 가스히로 혹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산케이 신문 서울 특파원을 오래 했고 극우파죠. 산케이 성향상. 이분 글을 보니까 SK 그룹이 원래는 선만주단이라는 회사와 그다음에 교토직물, 그러니까 한자식으로 표현하면 경도직물, 그 앞 글자를 따서 선경. 요게 이제 모태가 된 그룹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이건 맞는 주장인가요? 근데 당시에는 네. 그런 기업들이 이제 어떤 한일합작 회사라고 하죠. 원래는 우리가 이렇게 그 기업이나 회사 운영이 있었는데 일제강점기에 들어가면서 일본 사람들의 뭐 이제 노동력과 거기에 뭐 그런 이제 자본들이 자본과 기술이 네, 더해져서 그렇게 합작 회사들이 SK 당시에 삼경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네. 그런데 사실 그게 일본의 회사라는 거는 말 그대로 역사 왜곡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선만주단의 선자가 조선선의 선자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선만주단이라는 조선 회사와 교토직물이라는 일본 회사가 합작해서 만든 회사였는데 일본인이 이제 나가면서 이걸 한국인이 넘겨받아서 SK그룹의 모태가 된 선경. 이제 그렇죠. 네, 우리 그렇게 된 우리 회사를 시작으로 이 칼럼에서 주고 있는 주 내용은 이게 한국 경제의 어떤 시발점이 돼서 이만큼 한국 경제가 그런 어떤 그 발판을 딛고 성장을 했다라는 주장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일본이 남겨놓은 재산이 한국 경제 발전의 기초가 됐다 이거 아닙니까? 네. 여전히 그러니까 적산 문제가 75년 전에 놓고 간 재산 굉장히 수십 년 전이고 옛날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칼럼에서처럼 끊임없이 현재에도 소환되고 이거는 제대로 청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소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산은 저는 취재를 하면서 이거는 2020년 우리의 지금 현재의 문제다. 오늘의 문제다. 늘 소환되고 늘 언제나 되살아날 수 있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강점기에 빼앗아간 거는 생각을 안 하고 그렇죠. 빼앗아간 건 그냥 당연한 거고 네. 그래서 자기들이 발전시켜서 놔두갔더니 그걸 갖고 우리가 발전했다는 식으로 자기가 상당히 무슨 시혜를 베푼 것이냐 얘기하는 그 관점 자체가 좀 문제가 사실 있는 것 당시 조선에서 그 수탈해간 쌀값만 이만 해도 뭐
얼마였습니까? 근데 그런 네. 황당한 일본 극우의 주장들 단순히 일본 극우의 농객들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그렇죠. 주장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반일 종족주의에서도 얘기하는 게 그런 겁니다. 일본에서 너무 많은 재산을 그 해방 직후에 놓고 갔기 때문에 이미 줄 걸 다 줬다. 그래서 사실은 네. 한일 청구권에 대해서 글을 쓴 건데 우리 사실은 한국은 애초부터 일본에 더 받을 것도 없었고 더 청구할 것도 없었다. 네. 이런 논리인 거죠. 바로 그 논리가 지금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도 그렇죠. 우리가 할 게 없다. 우리가 놓고 온 재산이 얼만데. 지금 이 주장을 근데 국내 학자들도 똑같이 되풀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우린 받을 게 없다. 일본으로부터 이미 많이 받았다. 이 반일 종족주의가 그런 주장을 담고 있는. 아, 정말 분노했습니다. 한국에 놓고 갔던 재산의 85%가 일본의 재산이었다. 어떻게 이거를 가져가고 빼앗기고 원래 우리 거였는데 거기서 출발을 못하고 놓고 간 게 당시에 한국의 재산의 85%였다라는 얘기를 어떻게 한국 사람이 할 수 있을까. 네. 개탄스러웠습니다. 근데 그 창경궁 담벼락 안에 있는 땅이 4제곱미터밖에 안 돼요. 굉장히 짜투리 땅이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 땅의 크기보다 제가 이번에 취재 과정에서 좀 추적을 해본 거는 이 땅의 주인이 당시에 어떻게 살았고 누구였는지 네. 사실 그 과정이 되게 쉽지 않았는데 그걸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어떤 네. 사람들이 여전히 이름이 남아있고 이 사람들이 당시에 어떻게 살았는지 그걸 알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파고 이제 추적을 하다 보니 조선 헌병대 사령관이 네. 나온 거죠. 우리 항일운동했던 사람들의 그 탄압의 최전선에서 앞장서서 그걸 모든 걸 지휘했던 사람의 이름이었던 거죠. 네. 이 사람이 땅을 4제곱미터만 가지고 있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원래 주변 일대 더 많았겠죠. 나머지 땅들은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아마도 도시가 계속 개발되고 도시의 모습이 바뀌면서 네. 그런 땅들은 뭐 일부는 국가가 환수됐을 수도 있고 뭔가 소유권 다툼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국가에 환수된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이제 뭐 도로나 길거리에 편입된 거는 미처 정리하지 못한 걸로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법에 따르면은 그러니까 일본인 명의가 입증이 되면 이제 환수가 될 수밖에 다른 없는 절차가 거잖아요. 필요가 근데 그 4제곱미터 땅이 남아 있다는 거는 해방 이후에 그 4제곱미터 땅이 어떤 뭐 개발이든 무슨 소유권 이전에 이런 권리 변동이 없는 상태로 그냥 운 좋게 유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본인 명의 땅이라는 것을 일부러 보지 않는 한은 찾기 어려웠던 것이고. 담벼락 아래 땅이니까 사실 관심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창경궁 근처니까 뭐 개발이나 이런 것도 제한돼 있을 쉽지가 거고. 않았을 것이고. 네. 당시 같이 동행했던 역사학자들 이렇게 궁궐에 바로 인접하게 당시에도 궁이었고 우리나라의 그 요소에 이런 사람의 땅이 많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위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거 그냥 먹어버린 사람들도 상당히 있었을 아유, 것 같아요. 많겠죠. 정리 안 된 땅들을. 그러니까 실제 지금 이제 지역에 갔을 때는 이제 논밭이나 이런 데들도 아직 남아 있는 데들이 있었는데 그런 거 지금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제 무단 점유해서 이제 농사짓고 이런 분들도 계셨고, 네. 근데 그 과거에는 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게 해방 직후의 혼란기에 사실 그런 일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국가가 제대로 환수하지 않으니까 그냥 내 땅이다 하고 무단으로 점유해서. 아까 취득 시효란 말이 나오던데. 그렇죠. 그러니까 무단으로 점유해서 사용한 지 20년이 지났거나 또는 등기를 내 이름으로 옮겨놓고 놓고 10년 동안 아무도 네, 거기에 대해서 이의제기가 이의제기를 하지 없어지면 않으면은 그건 그냥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법이 그렇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민법이? 그러니까 빈 땅인데 문제 삼으려면 이제 일본인이 문제 삼아야 되는데 일본인은 문제 삼을 수 없으니. 그러니까 국가가 빨리 그걸 이제 환수해서 이제 국가의 재산으로 해야 될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이런 일들이 네. 벌어지는 거겠죠. 예. 근데 오랫동안 방치됐던 문제를 어쨌든 노무현 정부 때 여러 위원회들이 출범하면서 과거사를 정리하겠다고 했잖아요. 그 자체는 참 의미 깊었던 일 같은데 네. 이게 그냥 엎어져 버립니다. 정권 바뀌니까. 당시에 저도 굉장히 반발이 심했던 것만 기억을 해서 이번 취재 과정에서 당시의 그런 상황들을 다시 한번 취재를 해서 들여다보니까 굉장한 반발과 이제 그런 역경을 딛고 사실 과거사위원회가 10개가 넘게 대통령 직속으로도 꾸려지고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역사를 청산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었던 것 같아요. 근데 기회가 제대로 이렇게 넘어오지 못하고 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이후의 시간들은 더 역사가 퇴보되는 결과를 낳더라고요. 지금 보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했던 건 다 싫다. 모든 걸 다 반대로 하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조차 듭니다. 당시 있었던 일을 보면.
사실 그 노무현 대통령의 위원회들은 뭐 강제징용, 국가폭력, 그리고 친일 반민족 행위자 여러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넘고 가야 되는 과거사 위원회들이 있었는데 이명박 정부에서는 이제 인수위 시절부터 우리는 과거를 딛고 미래로 가야 된다. 이 논조로 어떠한 위원회도 그렇게 이렇게 받아들일 마음이 없다는 걸 처음부터 표시를 했었고 그게 근데 대통령 기념사에서도 아까 뭐 이명박 대통령 기념사에서도 드러나는데 그러니까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역사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니 미래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항상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되는 그 부분은 사실 이게 청산이 제대로 될 때 그것을 제대로 잊지 않고 남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거를 항상 잊으면 안 되는데 미래로 나가자는 논리로 청산 자체를 그냥 어느 정도 하다가 흐지부지 끝내버리니까 그게 계속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런 문제점들이.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건국에 대해서 프레임을 이렇게 갑자기 건국 논란이 확 일었어요. 우리나라의 그렇죠. 시작이 어디부터는. 그래서 과거사위원회가 해산될 때도 이 과거사위원회를 계속 끌어야 된다는 목소리가 건국 논란이 갑자기 건국 이른바 논란과 이명박 정부하에서 뉴라이트 세력들이 대거 진출하기 시작하면서 그 논란이 이제 한창 됐었죠. 건국과 교과서 여기에 이슈들이 다 붙였더라고요. 사실 이게 굉장히 뿌리 깊은 저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역사 청산은 워낙 역사가 켜켜이 쌓여 있다 보니 제가 기억나는 게 아마 2003년, 2004년 경영으로 생각되는데 이 논의가 처음 시작될 때였어요. 국회에서. 그래서 정부 국회에서 일제강점기 여러 진상조사위원회들이 이제 논의가 되던 시기였는데 제가 그 소위원회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정치부에 있을 때. 근데 참 기가 막힌 일이 있었습니다. 외교부 당시 이제 외교부 관리가 나와서 일제강점기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된다 법안에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당시에 그 소위에서 심사를 하던 여당 의원들이 화를 낸 거죠. 당신 지금 어느 나라 외교관이냐고. 근데 이 사람들이 일제강점기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된다고 주장한 이유가 이겁니다. 일본이 반발한다. 외교 문제 된다. 친일 반민족 행위 이런 용어들 너무 과하다. 이걸 못 쓰게 하는 거예요 법안에. 외교부 관료들이 그랬습니다 그때. 좀 전에 자료 쓰다 왔는데 일제시대라고 하니까 틀린 거라고 나오고 일제강점기로 자동 변환되던데 외교부 관리가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게 참 안타깝네요. 저도 참 기가 막혔죠. 지금은 얼마나 변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강제징용 그 건에서도 보면 네. 우리 외교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다 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뿌리 깊은 것 같아요. 당시 외교부랑 김앤장이랑 김앤장을- 그다음에 참 우리 중요한 인물이 한 분 더 계시죠. 그렇죠. 박병대 네. 당시에 법원행정처장. 사실 제가 2심 재판장에 그 관심을 가게 된 것은 이게 이해승 소송 때문인데요. 네. 이해승의 어떤 친일은, 그러니까 이해승 앞에는 수식어가 대표적인 친일파가 붙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에 국가가 환수 결정을 내린 재산의 3분의 1이 이해승 후손의 재산, 네. 이해승의 재산일 정도로 굉장히 어떤 그냥 대표적으로 국가가 환수해야 되는 이 양반이 사례였습니다. 이제 조선 왕족이기도 하고 한일 강제합병 이후에 자기와 함께 그 은사금을 돈도 또 일본으로 받았죠. 받았다고. 그걸 불려서 엄청난 부자가 됐대요. 뭐 조선 제일 부자였다고 할 그렇죠. 정도로. 그래서 국가가 환수 결정을 당연히 했고 1심에서는 이해승은 대표적인 친일파니까 이해승의 재산은 친일 재산이다. 국가가 귀속하는 게 맞다. 너무 심플하게 5장이 안 됩니다. 판결문이. 근데 갑자기 2심에서 이 긴 법에서 조항 하나를 문제를 삼아서 이거는 한일합병의 공으로 자기를 받은 게 아니라 그냥 당시 조선의 왕족이었기 때문에 받기 싫어도 그냥 받은 거지 공로를 세운 적이 없다라는 후손 측 변호인이 주장하는 거를 2심 재판부가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그때 재판장이 박병대. 네. 법 기술자 같은 판결. 그 법의 취지를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법 조항 하나 딱 집어내서 아예 작정하고 내린 판결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건. 우리가 굉장히 논리가 빈약할 때 말이 길어지잖아요. 판결문이 굉장히 갑자기 길어집니다. 1심에 있던 그런 심플한 판결문이 2심에서는 이제 10장 넘게 그 조항에 대해서 구구절절 뭐 이제 구구절절. 해야 되니까. 당시 그 2심 재판장이 바로 박병대 전 대법관이고 이분이 훗날 대법관이 된 이후에는 법원행정처장으로서 일제강점기 그 강제징용 징용. 피해자들 재판에 또 개입을 하게 되는 거죠. 사법농단. 사법농단의 주역이었고. 사실 이거 국가 측에서 소송 대리인을 해서 그
변호를 맡은 변호사님이 정철승 변호사님이 독립운동가 윤기석 옛날에 국방부 장관도 하시고 상해 임시정부 때는 의정원 의장도 하시고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후손이세요. 근데 재판을 과정에서 참 울기도 많이 울고 너무 분노가 치밀어서 마치 수십 년 전에 그 친일에 대항을 할 때 계란으로 바위 치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 재판 과정에서도 여전히 2000년대에서도 친일과 관련된 문제의 싸움은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다. 그 얘기를 하시는데 되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네. 이 우리 사회의 기득권이 그만큼 뿌리 깊게 친일과 연결돼 있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쉽지 않은 그래서 그거를 문제였습니다. 바꾸겠다고 다시 법을 개정했는데 그것도 엉터리였다는 게 참 거의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황당한 스토리. 정말. 이 주성영 당시 법안심사 소위원장하고 황희철 법무차관. 근데 두 사람은 판사 출신, 검사 출신이잖아요. 법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 부칙 조항 하나가 어떤 의미인지 다 알고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법무부는 당시에 이미 재산조사위원회가 해산됐기 때문에 그 소송을 국가를 대신해서 맡아서 이 송무를 하는 주체 기관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 법무부가 이 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할 수 있는 부칙 조항에 참여했다는 게 참.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사실 김을동 의원이에요, 전 의원. 이번에 어렵게 인터뷰도 해주셨는데 참 이 안타깝더라고요. 법안을 발의하신 분이잖아요. 독립운동가 대표 발의하신 분이죠. 후손이라고 본인이 네. 계속 얘기하시고. 네. 근데- 그래서 정말 자랑을 많이 하고 다니셨대요. 내가 법을 바꿔서 이해승 재산을 우리가 이제 다 가져오게 됐다고 정말 모르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처음에 법안 발의할 때는 부칙이 없었던 거고. 그렇죠. 근데 법사위 거치고 하면서 부칙이 추가돼서 어쨌든 본회의에 올라왔을 거 아닙니까? 그럼 투표할 때 본회의에 올라온 법안에서 뭐가 달라졌는지 꼼꼼히 검토 한 번은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이라면 자기가 발의한 법안인데. 아니, 그러니까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면 무슨 법안인지를 알고 통과시켜야 되는 게 사실 상식적이고 가뜩이나 대표 발의자인데 네. 그걸 부칙이 추가됐다는 걸 몰랐다고 나중에 얘기한다는 게 그것도 정말 이해가 안 사실 되더라고요. 그 부칙의 핵심인 게 이해승 재산을 그렇죠. 환수하기 위해서 그 그렇죠. 특별법을 만든 개정한 건데 특별법인데. 그 부칙이 이 개정의 목적 전체를 다 흐트러뜨리는 그러니까. 부칙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김일등 의원은 본인이 몰랐다고 하는데 다른 의원들은 이걸 정말 모르고 통과시킨 건가? 아니면 그냥 알면서도 눈치고 통과시킨 건가? 많은 좀 의문점이 남더라고요. 알면서도 통과시켰어도 문제고 네. 몰랐어도 문제인 그러니까. 거죠, 이건. 그러니까 황당한 게 처음에 법 개정을 할 때는 이해승 후손의 이해승 친일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서라는 단서가 붙는데 과정에서 그 단서가 빠집니다. 그러니까 참 황당한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취재 이걸 보면서 느낀 거는 우리가 얼마나 이 친일 청산, 그 친일 잔재 청산, 역사 청산을 부르짖어 왔지만 75년 동안 얼마나 정부가 게을렀고 무능했는지 그리고 우리도 또한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무관심했는지를 보여준 사례 같아요. 그 극명한 예가 아니 일본인 이름이 한자로 내자인 거는 환수하고 세자인 거는 환수 안 했다는 거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야말로 정말 극명한 사례예요. 글자 한자 차이 때문에 환수 안 했다는 거는 얼마나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민족 정기를 말로만 부르짖었지 얼마나 우리가 우리 국가가 이 사안에 대해서 소홀히 생각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단적인 예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친일 재산 환수 이해승 이런 걸 볼 때 아까도 뭐 김용 팀장이 얘기하셨지만 정말 우리 안에 이 친일의 그 세력들이 너무나 많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부칙 조항 누군가 껴넣은 거 아니에요, 그거. 이해승의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면서 이걸 다 무력화하실 수 있는 조항을 누군가는 끼워넣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의원들이 무능했든 아니면 무관심했든 아니면 어쨌든 간에 이 법이 그렇게 해서 엉터리 법이 또 통과가 돼서 결국은 환수조차 못했다는 거는 우리가 정말 뼈아프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정말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런 75년 지났지만 언제까지 이 상태로 놔둘 거예요, 이거. 네, 곽승유 기자 나와 있습니다. 대구 얘기부터 시작했습니다. 대구는 사실 코로나19로 인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도시였잖아요. 네, 이게 대구가 코로나19 사망자가 절대 다수가 이제 대구에 있고 60% 이상이 대구고 경북 지역까지 확장시키면 이제 70% 이상이 이제 코로나19 사망자가 이제 이 지역에서 나왔는데요. 네. 근데 이제 단순히 코로나19 사망뿐 아니라 기사에서도 언급됐지만
코로나19가 아닌 그러니까 비코로나 사망자 네. 또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병원의 능력이 초과되다 보니까 네. 비코로나 사망자까지 많이 늘게 된 거죠. 네. 그렇게 된 결정적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러면 일단은 물론 뭐 신천지 때문이 1차적인 원인이겠지만. 네, 그렇죠. 뭐 이제 신천지가 사실 사상 유례없는 사태이기 때문에 네. 대비가 안 돼 있던 건 맞고, 근데 다만 이제 대구가 다른 광역시들에 비해서 굉장히 의료 여건이 좋은 편입니다. 네. 그렇죠. 병원이 대학병원이 5개나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뭐 병상 수가 38,000개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이 38,000개 병상이 이런 위급한 사태가 닥쳤을 때 즉각적으로 공공성을 띄어서 코로나19에 전담할 수 있느냐? 네.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일단. 코로나19를 전담한다는 건 격리시키고 다른 병동 다 비우고 네. 오직 코로나19만을 위해서 이 병동을 써야 된다는 의미. 그렇죠.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일단은 네. 다른 질환을 가져서 이미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 통째로 비운다는 것 자체가 거기서 일단 어렵고 네. 또 민간병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뭐 수익성이나 이런 거 당연히 고려해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런 게 현실적으로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네. 근데 그런 역할을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에서 우리나라에서 해준 게 주로 공공병원들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코로나 환자의 70%를 공공병원이 담당해서 치료했고. 맞습니다. 실제로 이때 보면은 이제 대구 의료원이 이제 지역 공공병원의 핵심이었는데 대구 의료원에서 1차적으로 이제 환자들을 받았고요. 네. 결국에는 다른 지역으로 이송하는데 거기서 가는 데가 다 공공병원입니다. 네. 뭐 남원의료원, 남원의료원. 뭐 네. 이외에도 뭐 지역의 공공병원으로 계속 갑니다. 네. 이 결국에는 이제 이런 상황에서 받아줄 곳이 때가 그러니까 민간 병원들이 여러 공공병원밖에 가지 이유로 없던 거죠. 꺼리는 네. 상황에서 결국은 그 코로나 환자들을 다 받아준 건 공공병원이었다는 네, 말이죠. 그러니까 대구가 안 되니까 다른 지역 공공병원이 받아준 거죠. 네. 대구에 원래 적십자병원이 있었어요. 네, 이게 적십자병원도 공공병원인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여기 헐어버리고 주상복합 올라가고 있다고요, 지금? 근데 이제 대구가 메디시티 대구라는 거를 이제 2008년도에 선언을 했는데 네.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의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환자를 유치하고 의료 산업인 거죠.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좀 많이 수익을 창출하겠다. 이게 뭐 하나의 산업으로 보고 한 건데 그 선언이 있고 이제 2년이 채 안 돼서 대구 적십자병원이 문을 닫았습니다. 네. 근데 이 적자 누적이 이유였고요. 이제 이 적십자병원은 이제 적십자사에서 대구시에서 하는 건 아니고. 네, 그렇죠. 네. 적십자에서 하는 건데 음. 이제 여기 보면은 이 병원에서 입원했던 환자, 치료받던 환자가 저소득층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의료 급여 대상자인 음. 분들이 많았는데 그리고 뭐 주말마다 이제 뭐 무료 진료소도 운영하고 하니까 당연히 수익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돈을 적게 네. 받으니까. 그런 상황이 이제 누적이 이제 되다 보니까 참 안타깝게도 문을 닫았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제로 이번에도 대구에서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대구에서 그런 말씀들을 하죠. 적십자병원이 하나만 더 있었어도 네. 그래도 물론 뭐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정말 급한 불을 끄는 데는 참 도움이 됐을 텐데 이렇게까지 의료 붕괴 사태로 네, 확산되지는 그렇죠. 않았을 텐데 뭐 이런 말씀이겠네요. 그러니까 방송에도 나왔는데 그 의사분이 이제 인터뷰하면서 그러니까 어쨌든 대구 지역의 어떤 의료계에서는 이 적십자병원이 좀 계속 재개원할 수 있도록 이제 이런 요구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최근에 철거에 들어가면서 주상국 복합에 올라가게 네.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울먹이시더라고요. 막판에 드니까. 슬프한 얘기를 네, 하시죠. 그러니까 이 대구의 현실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실제 현장에서 일하시는 의료진 분들이 좀 느끼시는 자괴감이나 이런 게 꽤 크실 것 네. 같아요. 예. 자, 그 인터뷰해 주신 분은 이제 계명대병원에 계신 의사 선생님이었고, 근데 그분처럼 생각하는 의사 선생님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의사협회는 공공의료 확충에 대해서 아예 반대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의사협회의 주장은 이 의료 행위 자체가 사실 다 공공성을 띠고 있다. 네. 이미 공공성을 띠고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뭐 공공병원, 민간병원 나눌 일이 아니다. 이미 민간병원에서 하고 있는 활동도 다 공익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공공성이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의료 자체가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구별해서 나누고 뭐 의료를 전담할 의사를 뭐 추가로 선발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자, 거죠. 말은 그렇지만 코로나19 사태로 드러났잖아요. 공공과 민간이 역할이 얼마나 다른지. 민간이 할 수 없는 일을 공공은 해낸다는 걸 코로나19에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의사협회 주장이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렇죠. 이게 뭐 대구가 그래서 이제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런 사태가 되고 나니까 네. 공공병원이 없이 민간병원에만 의존해서는 상황이 심각하다. 이런 걸 잘 보여줬던 것 같아요. 네. 자,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비중이 OECD에서
또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보니까. 미국 같은 나라가 사실 의료제도가 굉장히 후진적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미국도 우리보다 2.5배나 높아요. 일본도 우리보다 높고. 캐나다 같은 나라는 거의 90%가 공공의료로 채워져 있고. 해외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제가 주목해서 좀 이번 사안에서 딱 본 거는, 물론 방송에는 못 다뤘지만, 제가 주목해서 본 거는 이탈리아 사례예요. 이탈리아 네. 사례. 근데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근데 이탈리아에서 이번 코로나 사태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거기 보면 이탈리아의 북부에 그 롬바르디아라는 주가 있어요. 네. 근데 여기가 잘 사는 주예요. 북부가 잘 살잖아요. 북부가 잘 살아요. 그래서 잘 사는 주인데 이탈리아 전체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롬바르디아 주에서만 나왔어요. 절반 나왔고 그 중에 죽음의 도시라 그래갖고 베르가모라는 그 도시가 하나 있는데 여기가 인구 한 10만에서 11만 정도 하는 도시인데 네. 여기서 사망자가 6천 명 나왔어요. 이 전체 통계도 인구의 6%가 죽은 거예요. 10만 명 정도 되는 도시에서 6천 명의 사망자가 나왔는데 이 통계도 한 6월 달 통계니까 지금은 더 늘었을지 몰라요. 네. 그래서 심지어 이 베르가모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너무나 사망자가 많으니까 한 집 걸려 거의 그냥 네. 초상집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 신문에 부고란이 10페이지가 넘어가요. 자, 왜 그런 그런 일들이- 일이 벌어진 겁니까, 거기서? 그래서 이게 왜 벌어졌냐? 네. 이 롬바르디아 주의 의료 정책에 주목을 볼 필요가 있는데 네. 얘네들이 이탈리아 주 정부, 그러니까 이탈리아 전체 그 정부에서 독립돼서 의료 체계를 운영을 해왔는데 연방제 국가니까. 연방을 네. 하니까 그래서 아주 강력한 연방제라거든요. 그래서 중앙 정부가 터치를 못해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어떤 정책을 펴왔냐면 대대로 의료 민영화하면서 공공병원들을 싹 없앴습니다. 없애고 다 바꿔버려요. 그냥 네. 일반 민영병원으로 바꿔버렸다고요. 네. 바꾸면서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일 그대로 벌어진 거예요. 응급실 사라지고 돈 되는 아. 과들만 늘어난 거예요. 네. 돈 되는 과들만 늘어나고 돈 안 되는 응급의학 이런 데가 싹 다 사라진 거예요. 감염내과 뭐 네. 이런 병원들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코로나19 딱 터지고 나니까 대응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 사례를 보면서 이 공공의료가 코로나19 같은 사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 벌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공공의료가 갖는 역할이 뭔지 이번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분명히 좀 깨달아야 된다. 네. 라고 저는 그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이제 공공의료, 보건, 방역, 그다음에 예방의학 또는 응급의학 또는 감염 이런 것들이 다 시장 논리로 보면은 평소에는 그렇게 돈이 되지 않는 그러나 사회 전체로 보면은 굉장히 필요한 인력들이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이탈리아에서는 완전히 빵꾸가 난 거군요, 한마디로. 이탈리아 롬바르디아 롬바르디아 주가 주에서. 그렇게 된 거예요. 아. 롬바르디아 주. 그게 항상 뭐 효용성 논리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이 되는데 지금 요즘에 돌아가는 거 보면 이제 앞으로 효용성에서도 지금 메르스에 이어서 또 코로나19까지 계속해서 이런 그러니까요. 대형 재난성 사태들이 터지잖아요. 네. 근데 결국은 이런 영역은 시장 논리에 맡길 수 없는 영역이라는 뜻이잖아요. 국가가 나서서 공공재로서 육성을 하고 정책으로 관리하고 키워야 되는 그런 분야 같은데 실제로 이번에 정부가 뭐 그런 정책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하면서 내놓은 정책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10년간 4,000명을 일단 늘리는 거고 네. 그 중에 3,000명을 지역 의사, 500명을 뭐 소아외과, 중증외과 같은 특수 분야.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돈은 안 되지만 정말 중요한. 그리고 또 500명은 연구 인력으로 이제 삼아서 늘리겠다는 건데 의사협회에서 지금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네. 일견 듣기에는 딱 필요한 정책 같아요, 지금. 왜 의사협회는 반대하는 겁니까?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의사협회는 기본적으로 의사 수가 지금 적다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별로 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해마다 의사가 증가하는 그러니까 증가율은 OECD 평균보다 오히려 높다. 한 3배가량 높다는 건데 요거에 대한 반박은 이제 우리나라의 의사 수 자체가 적다 보니 네. 한마디로 분모가 적다 보니까 네. 증가율 자체는 크게 보일 수 있지 않냐는 반론이 하나 있고요. 아니 사실 의사 수가 적다는 건 숫자로 이미 그렇죠. 다 드러나잖아요. OECD 전체에서 인구 10만 명당 의사 수, 한의사까지 다 다 합쳐도 합쳤어. 뒤에서 두 번째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또 여기에 이제 의사 수가 적지 않다는 또 다른 이제 주장의 근거는 우리나라가 지금 출산율이 굉장히 낮잖아요. 네. 심각한 문제인데 그러다 보니까 향후에 인구 감소를 고려하면 필요 없다 그렇게 지금 이렇게 늘려놓으면 나중에 의사 과잉이 될 거라는 또 주장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이제 반론이 있자면 말씀하신 반론이죠. 것처럼 고령화. 오히려 의료 수요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거 그렇죠. 아닙니까? 이게 나이가 늘어나고 네. 뭐 이게 오히려 이거 복잡하게 설명할 거 없이 제가 딱 듣는 느낌은 그거예요. 그냥 의사 수 늘어나면 경쟁 격화되고 자기들이 먹고 살 밥그릇이
몫이 작아지니까 반대하는 거 아닌가라는 느낌이 딱 들어요. 그렇게 정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뭐 마음속 깊이에는 그런 마음이 약간 들긴 하지만 뭐 양쪽의 입장을 좀 들어보긴 해야 되는데 의사협회의 논리가 약간 좀 지금의 상황에서는 좀 빈약해 보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현실이 곳곳에서 문제가 터지고 있으니까 그럼 도대체 어떤 해법을 내놓을 거냐에 대해서 지금 사실 답을 못 내놓는 사실 이 거죠. 똑같은 논란이 로스쿨 정원 확대하고 법대 이 변호사 많이 배출할 때 사법시험 정원 확대하고 이럴 때도 똑같이 벌어졌잖아요. 사법시험을 딱 1년에 300명씩으로 제한 묶어놨을 때 법률 서비스 비용이 굉장히 비싸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변호사 만나기가 하늘의 별 따기고 너무 큰 돈이 들고 근데 이걸 확대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보면은 당시에 법률 서비스 비용이 일단 내려갔고 오히려 변호사들이 영업을 뛰면서 양질의 변호 서비스를 법률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어느 정도는 이제 갖춰지고 있는 거잖아요. 의료 시장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근데 둘의 공통점이 둘 다 공공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공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당시에도 변호사들 반대했죠. 그 의료 같은 경우에 거의 다 더해서 이제 생명이라는 것을 다루고 있기 그렇지, 때문에 그렇죠. 이게 부족했을 때에 치명적이죠. 엄청 치명적인 사람의 목숨이 네.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의사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리고 지역별 불균형 얘기할 때도 서울에 사냐 어디 지역에 사냐에 따라서 사람 생명의 가치가 달라져 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사실 수요 공급의 논리로만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 의대를 어느 정도 시장 논리에 맡겨둔 셈인데 의대 등록금 엄청 비싸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들어요, 보통? 보통 뭐 그냥 1,000만 원 1,000만 이상, 원 1,000만 원 넘는 이상. 그럼 이제 사실 뭐 도식화 시키긴 좀 그렇습니다만 상식적으로 집에 사교육 좀 시킬 수 있고 공부 잘하는 그런 학생들이 의대에 진학해서 그 비싼 등록금 뭐 한 6년 다니면은 1억도 넘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거의 두 학기 1년에 뭐 한 2천만 원. 그 정도 든다고 수 본다면. 있으면. 그럼 그 정도 등록금을 댈 수 있는 집안에서 의대 보내서 나와가지고는 돈 되는 과목, 성형외과 거기로 다 이런 데로 몰리고. 다 몰리는 거죠, 이제. 근데 사실 이걸 시장 논리에 맡겼을 때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그렇죠. 건데. 그렇죠. 이제 뭐 의사분들 입장에서 당연히 여태까지 들어간 비용이 있기 때문에 네. 교육 비용을 상당히 많이 긴 시간 동안 냈기 때문에 어떻게든 당연히 회수하고 뭐 기대 수익이라는 건 당연히 인간이면 발생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득이 많은 진료 과목으로 더 몰리는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이번에 매년 한 평균 400명씩을 지금 의대 정원이 3천 몇 명으로 묶여 있잖아요. 3천 명 정도. 3,058명인데. 예. 3,058명. 20년째 이제 늘지 않고 묶여 있는데 이걸 매년 한 400명 정도씩 평균 늘리겠다. 근데 이 늘어난 정원에 대해서는 국가가 50%, 지방자치단체가 50% 장학금을 전액 지급하고 그렇게 배출된 의사는 10년간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지금. 예, 맞습니다. 한마디로 공공성을 높이겠다는 얘기네요. 사실 뭐 의사 수가 이렇게 늘어나는 게 충분 조건은 아닐 거예요.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논의의 시작점이라고 네.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의사 수 증가뿐 아니라 이제 소위 말해서 비인기 과목, 뭐 흉부외과나 소아외과나 이런 거에 대한 수가 개선 문제도 당연히 잇따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이 어떻게 협력 체계를 잘 구축하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논의가 같이 가야 되는 문제이긴 한데 일단은 의사 수가 시작점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반대의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네. 조금 논의가 진척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의사들이 반대 목소리 내면서 파업 가지고 협박하면 무섭잖아요, 이건. 그렇죠. 우리 의학분업 사태 때 한번 겪어봤잖아요, 20년 전에. 의사들이 상당한 이익 집단이죠. 힘을 가진 국회의원도 여러 배출하고. 아마 이번에도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의대 정원은 말씀하셨듯이 가장 기본의 문제고 그 의대 정원 확충을 찬성하는 사람들도 정부 정책이 여러 면에서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앞으로 더 많은 것들을 개선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논의 수준이 의대 정원을 늘리냐 마냐 여기에 약간 매몰되면 안 되는 문제인데 사실 의대 정원 늘리는 건 가장 기본으로 기본으로 하고 더 나가야 예, 되는데. 어떻게 더 잘할 것인가를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의사 수가 부족하냐 안 부족하냐 이런 논지에 머무르고 있다는 게 좀 안타까운 상황이죠. 네. 숫자로 확인된 데이터조차 논쟁의 대상이 되는군요. 이게 숫자가 실제로 부족하다는 건 근데 다 인정합니다. 이게 뭐 숫자가 물론 의사협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충원율 증가율 자체를 근거로 해서 좀 뭐 의사 수가 과연 부족하냐에 대해서 좀 문제를 삼고 있긴 하지만 일단 현장에서 봤을 때 지역별로 지금 의사가 없어서 응급실도 뭐 문 닫고 이런 데도 참 부지기수고 네.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는 간호사분들 중에서 이제 PA라고 해서 의사의 일을 원래 의사가 해야 되는 일을
보조하는 간호사분들이 늘고 있거든요. 며칠 전에 기자회견도 네, 이제 하셨죠, 분들이. 이게 이분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PA 행위가 다 불법입니다. PA 간호사가. 음.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고육지책인데 의사를 구해야 되는 자리에 의사가 없으니까 간호사분들 중에서 조금 더 숙달된 인력을 의사 일을 대신 하는 건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이제 아무리 숙달된 인원이라고 하더라도 항상 의료행위라는 것도 위험성도 있고 법적으로 보호를 못 받기 때문에 네. 이런 행위를 하는 간호사분들도 조마조마하고, 또 환자 입장에서도 당연히 이런 사실 알면 굉장히 불안하겠죠. 그렇죠. 그런 일들이 지금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네. 아니 진짜 정말 중요한 문제는 공공의료의 서비스의 수준을, 대한민국의 공공의료의 수준을 얼만큼 높일 건가를 지금 의사협회부터, 그리고 다 머리를 맞대고, 보건복지부, 의사협회 다 머리 맞대고, 야, 대한민국 지금 공공의료 수준이 지금 낮다, 올리자, 어떻게 할까, 머리를 맞대고 안을 짜서 나가야 되는데 그 첫발 단계부터 지금 이 모양이 됐으니 이게 좀 저는 참 갑갑해요, 정말. 네. 아니, 사실 훌륭한 의사 선생님들도 많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이제 의약분업 사태 때 어쨌든 환자는 봐야 된다고 이제 진료를 하신 의사 선생님들이 있었어요. 주로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회 소속이셨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의사들이 집단적으로 거의 테러를 가하는 걸 봤어요. 이제 문자 테러부터 시작해서 예, 공개적으로 막 욕을 하는 거죠, 그분들을. 정말 국민 건강을 염려하고 어떤 인도주의의 의사 정신을 실천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분명히 계신데, 의사 집단에서 자꾸 소수로 고립되고 그러다 보니 의사 집단 전체는 또 국민에게 고립되는 그런 일이 자꾸 발생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듭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광복절 연휴로 한 주 쉬고 8월 23일 100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아까 본방에서도 조승원 MC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카톡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100회 방송에 쓰려고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근데 영상으로 셀카로 찍어서 저희에게 바라는 말씀, 스트레이트 프로그램이 앞으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바라는 말씀을 담아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방송에도 소중하게 담고 그리고 소정의 상품, 선물을 또 준비했습니다. 채택되신 분들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100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